만백성의 아버지이자 나라의 태양이었던 왕이 승하했습니다. 궁궐 전체가 거대한 통곡 소리에 잠기고 찬란했던 연회의 불빛은 차가운 소복의 물결로 뒤덮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남겨진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여인들, 후궁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궁궐이라는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그녀들. 하지만 왕의 숨이 멎는 그 찰나의 순간, 그녀들의 시계도 함께 멈춰버립니다. 이제 그녀들에게 허락된 이름은 오직 하나, 아직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의 서글픈 꼬리표, 미망인 뿐입니다. 유교적 질서가 서슬퍼렇게 살아있던 조선에서 왕의 죽음은 후궁들에게 단순한 이별 그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곧 사회적 죽음이자 평생을 갇혀 지내야 할 거대한 감옥의 시작이었죠.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평생을 수절과 인내로 버텨내야 했던 그녀들. 과연 화려한 궁궐의 문턱 너머 기록조차 희미해진 그녀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의 화려한 조명 뒤편으로 사라진 여인들의 뒷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정들었던 처소를 떠나 그녀들이 가야만 했던 낯선 거처는 어디였는지, 권력을 잃은 그녀들의 생계는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그리고 그 적막한 삶 속에서 피어난 뜻밖의 스캔들과 비극은 무엇이었는지. 왕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또 다른 잔혹한 운명, 홀로 남겨진 여인들의 시리고도 치열했던 삶의 조각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조선의 여인들, 특히 왕의 곁을 지켰던 후궁들의 삶은 서늘한 궁궐 담장 안에 갇힌 고결하지만 슬픈 박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 고려라는 나라의 문을 열어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빛깔의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녀들에게도 다시 봄을 꿈꿀 권리가 있었던 시대, 바로 고려입니다. 고려시대의 여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당당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왕실의 여인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남편인 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들의 삶이 곧장 마침표를 찍어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려 초기와 중기까지만 해도 후궁들의 사회적 지위는 비교적 높았고 무엇보다 재가, 즉 재혼의 문턱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이를 떠나보낸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인연의 싹이 돋아나는 것을 누구도 죄악이라 손가락질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려시대의 여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당당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찬란했던 고려의 기운이 저물고 성리학이라는 엄격한 기틀 위에 조선이 세워지면서 그녀들의 머리 위로 차가운 서리빨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새 시대를 연 사대부들은 여인의 정절을 가문의 명예이자 국가의 질서로 규정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 건국과 함께 재가 금지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법전 속에 명문화되었습니다. 한번 왕의 여인이 되었다면 왕이 곁에 없더라도 영원히 그 그림자로 남아야 한다는 가혹한 굴레. 고려의 여인들이 누렸던 두 번째 봄은 조선의 후궁들에게는 감히 꿈조차 꿀 수 없는 금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대의 거대한 파도가 여인들의 삶을 덮쳤을 때 그녀들이 느꼈을 상실감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자유로이 피어나던 꽃이 엄격한 예법이라는 화분 속에 갇혀버린 것처럼 조선의 후궁들은 화려한 비단옷 속에 남모를 고독과 한숨을 묻어두어야만 했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의 역사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부였던 자유를 앗아가는 비극의 서막이었던 셈입니다. 그녀들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재혼의 기회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였으니까요. 화려했던 궁궐의 불빛이 꺼지고 평생을 바쳤던 주군을 잃은 여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출구는 성벽 너머의 낯선 땅이었습니다. 화려한 금실로 수놓인 당의를 벗고 소박한 소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들이 발걸음을 옮긴 곳. 그곳은 궁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거대한 정막의 요새였던 자수궁과 인수궁이었습니다. 도성 서쪽, 인왕산의 서늘한 기온이 내려앉는 곳에 자리 잡았던 이 공간들은 출궁한 후궁들이 한데 모여 생애 남은 시간을 견뎌내야 했던 국가적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국가는 그들에게 지분과 끼니를 제공하며 왕실의 예우를 갖추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선왕의 여인들이 세속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가두어두려는 철저한 통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담장은 높았고 그 안의 시계는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자수궁과 인수궁의 여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선왕의 명복을 빌며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진심 어린 애도였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끝도 없이 반복되는 지독한 수행이자 형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엄격한 감시체계 아래 놓여 있었고 외부와의 소통은 차단된 채 오직 같은 처지의 여인들끼리 서로의 슬픔을 거울처럼 비추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곳의 풍경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색채를 달리했습니다. 때로는 왕실 여인들의 안식처이자 기도의 공간인 비구니 사찰의 성격을 띠기도 했고 때로는 국가의 엄격한 관리 아래 놓인 수용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든 자수궁과 인수궁은 한때 한 시대의 가장 화려한 꽃이었던 여인들이 가장 낮은 숨소리를 내며 시들어가는 잊힌 정원이었습니다. 궁궐 밖으로 밀려난 그녀들이 마주했던 자수궁과 인수궁의 차가운 돌벽. 그 벽 뒤에서 그녀들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눈물을 삼켰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폐쇄된 공간의 문을 열고 화려한 역사의 기록 뒤편으로 사라져간 그녀들의 고독한 일상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구중 궁궐의 화려한 단청 아래 수많은 여인의 희로애락이 명멸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승하하고 난 뒤 그들의 남은 생을 결정짓는 것은 지고지순했던 사랑도 고결한 성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품 안의 자식, 그 가느다란 핏줄 하나가 그들의 운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먼저 품의 자식을 안아보지 못한 후궁들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왕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사라진 뒤 그녀들에게 남겨진 것은 서늘한 그늘뿐이었습니다. 궁궐의 가장 깊숙하고 외진 곳 혹은 도성 밖 쓸쓸한 사가로 물러나야 했던 그녀들에게 세월은 잔인한 형벌과도 같았죠. 한때는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보석처럼 빛났을지 모르나 자식이 없다는 것은 곧 기댈 기둥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회적 소외와 고독 속에서 그녀들은 마치 소리 없이 시들어가는 꽃처럼 잊힌 존재가 되어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운명의 굴레를 단번에 깨뜨리는 거대한 반전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내 품의 아들이 지존의 자리, 즉 왕위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왕비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일개 후궁이었으나 아들이 왕이 되는 그날 그녀의 신분은 사친, 즉 왕의 생모라는 범접할 수 없는 권위로 탈바꿈합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왕비보다 낮은 위치일지언정 살아있는 권력의 어머니를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죠. 그녀의 처소에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권력자들이 줄을 섰고 아들인 왕은 효심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에게 최고의 예우와 권력을 선사했습니다. 비천한 신분에서 왕의 어머니로 치솟는 이 극적인 반전은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기적이었습니다. 결국 왕실이라는 거대한 권력구조 안에서 자녀는 단순한 혈육 그 이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노후의 외로움을 막아줄 유일한 방패였고 누군가에게는 가문의 운명을 바꿀 강력한 무기였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마지막 보루였던 셈입니다.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 가혹한 차이 앞에 후궁들의 삶은 찬란한 환희와 칠흑 같은 비극으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인의 일생이 오직 자신의 태가 잉태한 생명의 무게에 따라 결정되어야 했던 이 서글픈 역사는 화려한 궁궐 뒤편을 가려진 가장 차갑고도 현실적인 단면이 아니었을까요? 화무시비롱이라 했습니다. 열을 붉은 꽃이 없듯 왕의 총애라는 그 화려한 권력도 군주의 승하와 함께 연기처럼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왕들에게도 죽음의 문턱에서 끝내 놓지 못한 간절한 미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떠난 뒤 차디찬 궁궐 구석이나 적막한 절방에서 늙어갈 여인들의 비참한 노후였습니다. 조선의 역대 왕들 중 누구보다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던 이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엄격하고 지혜로웠던 성군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세종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 후궁들이 겪게 될 가혹한 운명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신신당부했죠. 내가 죽은 뒤에도 그들이 궁 밖으로 쫓겨나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 어머니를 끝까지 모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특히 신빈 김씨와 같이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보필했던 후궁들을 위해 왕은 군주로서의 위엄 대신 한 남자의 애틋한 진심을 담아 구체적인 교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왕의 유언이 늘 현실의 방패가 되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은 성리학적 명분을 앞세워 왕의 마지막 부탁을 정치적 압박으로 받아치곤 했습니다. 후궁은 왕실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서슬퍼런 논리 앞에서 세상을 떠난 선왕의 사랑은 힘없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왕이 남긴 애지중지의 마음은 때로는 후대 왕들의 효심 덕분에 지켜지기도 했지만 정권의 교체와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어쩌면 왕들이 남긴 그 마지막 유언들은 단순히 한 여인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려 했던 기록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외로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군주가 유일하게 마음을 뉘었던 안식처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 했던 마지막 몸부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궁궐의 담장 너머로 왕의 숨결이 잦아들 때 홀로 남겨진 여인의 손을 잡으며 왕은 무슨 말을 속삭였을까요? 부디 나를 잊지 말라는 당부보다 부디 살아남으라는 그 눈물 섞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시리고 애틋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묻혀버린 왕의 마지막 인간적인 고백. 그것이 바로 애첩의 노후를 걱정했던 군주들의 서글픈 유언이었습니다. 정막만이 감도는 궐의 깊숙한 방. 그곳엔 시간이 멈춰버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승하한 후 화려했던 비단옷은 소복으로 바뀌었고 그녀들의 삶은 산채로 무덤에 들어간 것과 다름없는 고립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여인들에게, 특히 왕의 여인이었던 이들에게 지독하리만치 가혹했습니다. 제가 금지라는 법도는 그녀들에게 단순한 규범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홀로 수절하며 죽은 왕의 그림자로 살 것을 강요하는 영혼을 옥죄는 무거운 족수였죠. 하지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타오르는 촛불처럼 위태롭고도 강렬한 사람의 감정이 과연 법전의 몇 줄 문장으로 가둘 수 있는 것일까요? 엄격한 궁궐의 담장 너머로 전해지는 금지된 향기에 마음을 빼앗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은 그녀들의 행보를 충훈이라 낙인 찍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저 한 인간으로서 사랑받고 싶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었던 절박한 몸부림이 보입니다. 왕실의 권위가 서슬퍼렀던 시절, 죽은 왕의 후궁이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하거나 새로운 삶을 꿈꾸다 발각되는 사건은 그야말로 조정을 뒤흔드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어느 양반과 자제와의 은밀한 밀회, 혹은 궐 안에서 마주치는 내관과의 부적절한 관계들, 이들의 사연이 대간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순간 연민은 사라지고 오직 비정한 처벌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들이 꿈꿨던 것은 거창한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아내로 평범한 여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 소박한 본능 때문이었죠. 하지만 성리학적 질서를 소호하려던 조정은 이를 왕실에 대한 배신이자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습니다. 추문이 밝혀지는 날, 자비는 없었습니다. 가문의 수치로 여겨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을 받거나 차디찬 정틀 위에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해야 했죠. 심지어 그녀들과 연루된 사내들 또한 가혹한 유배나 사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기록한 부정한 여인이라는 수식어 뒤에 숨겨진 그들의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가장 본연적인 욕망조차 죄악이 되어야 했던 시대.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던 그녀들의 시선은 어쩌면 죽음보다 깊은 고독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마지막 비명이 아니었을까요? 유교라는 거대한 질서 아래 짓눌렸던 그녀들의 애달픈 사랑. 그것은 조선이라는 견고한 성벽에는 작은 균열이었으며 억압된 본능이 보낸 가장 슬픈 편지였습니다. 과연 누가 그녀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진정 죄를 지은 것은 그녀들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본성을 부정했던 그 시대의 비정한 법도였을까요? 화려한 궁궐의 처막 끝에 노을이 지고 주인이 떠난 빈 전각에는 서늘한 바람만이 함돕니다. 왕의 서거와 함께 그를 모시던 여인들의 시간도 함께 멈춰버리고 말죠. 이제 그녀들에게 허락된 것은 화려한 비단옷이 아니라 거친 무명옷과 적막한 산사의 풍경소리뿐입니다. 비구니가 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그 이상이었습니다. 세속에서의 모든 영화를 뒤로하고 오직 죽은 이의 명복을 빌며 남은 생을 바치겠다는 처절한 약속이었으니까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의 법도를 세우기 위해 불교를 억누르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도성 한복판과 인근 산자락에는 이 여인들을 위한 예외적인 성역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정업원과 원철입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 도망치듯 찾아든 이곳에서 그녀들은 비로소 후궁이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떼어내고 고독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법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밤새 염주를 굴리며 그녀들은 무엇을 빌었을까요? 떠나간 왕이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진 운명을 견뎌내야 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위로였을까요? 새벽 안개 속에서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는 어쩌면 세상이 외면했던 그녀들의 소리 없는 비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찰은 그녀들에게 가혹한 유배지인 동시에 엄격한 유교적 질서로부터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었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여인들, 화려한 역사의 기록 뒤편에 소리 없이 사라진 그녀들의 뒷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 간절했던 기도의 끝에 그녀들은 과연 마음의 평온을 찾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적막한 산사의 문을 열고 이름 없는 비구니로 살다간 왕의 여인들을 마주해 보려 합니다. 태양이 저물면 그림자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지만 조선의 궁궐 안에는 태양이 진 뒤에도 그 그림자를 끝까지 지켜내야 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전이었던 후궁의 곁에서 평생을 보낸 궁녀들입니다. 주인의 화려한 시절부터 쓸쓸한 노후까지 그 궤적을 묵묵히 뒤따랐던 그림자들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왕이 승하하고 후궁이 괄받기로 나갈 때 그녀들은 결코 홀로 길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후궁에 모시던 나인들은 선택권도 없이 주인의 손을 잡고 궐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했죠. 누군가에게는 지긋지긋한 궁궐을 벗어나는 해방이었을지 모르나 대다수에게 그것은 평생의 삶의 터전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공간과의 영원한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궁 밖 사저나 자수당 같은 곳에서 이어지는 그들의 삶은 어쩌면 궐안보다 더 밀도 높은 고립이었을 겁니다. 주인과 궁녀, 이들은 단순히 부려지는 자와 부리는 자의 관계를 넘어섭니다. 10대의 앳된 나이에 만나 머리에 서리가 내릴 때까지 서로의 은밀한 눈물과 말 못할 속사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이들이니까요. 혈육보다 더 진한 유대감이 그 작은 방들 사이에서 소리 없이 피어났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거울이자 증인이 되어주며 그렇게 함께 늙어갔던 것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세월이 흘러 그토록 의지했던 주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찾아옵니다. 상전이라는 거대한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늙고 병든 궁녀들은 차디찬 현실의 벌판에 그대로 내던져졌습니다. 국가의 녹봉은 끊기고 주인의 가문에서도 이들은 점차 짐으로 여겨지기 일쑤였죠. 평생을 궁 안의 예법과 질서 속에서만 살았던 그녀들에게 궐박 세상은 너무나도 낯설고 가혹했습니다. 돌아갈 고향도 반겨줄 가족도 이미 희미어진 지 오래인 상황에서 그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무엇이었을까요? 주인의 무덤 곁을 지키며 남은 생을 눈물로 보내거나 차가운 단칸방에서 이름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역사는 후궁들의 이름과 그들이 겪은 정치적 부침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도 슬픈 무대 뒤편에서 주인의 그림자가 되어 묵묵히 헌신했던 이 이름 없는 여인들의 고단한 팔자취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주인을 따라간 그림자들, 그녀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자신의 이름 석자보다는 누군가의 안위를 먼저 살피는 일이었고 주인의 슬픔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숭고하고도 애달픈 순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잊힌 여인들의 시린 손을 마음으로나마 한번 잡아봅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 머물며 천하를 호령하던 왕의 여인들. 하지만 왕이 떠난 뒤 그녀들 앞에 놓인 것은 차가운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경제적 홀로서기, 왕실 지급금과 친정 원조 사이의 현실에서는 화려한 이름 뒤에 감춰진 그녀들의 생존법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왕이 승하하고 궁을 떠나야 했던 후궁들에게 국가가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은 그녀들의 품위를 위해 궁방이라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죠. 국가로부터 일정한 규모의 토지를 하사받고 그곳에서 나오는 소장료와 세금, 그리고 매달 지급되는 쌀과 옷감 등이 그녀들의 주된 수입원이었습니다. 숫자상으로만 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극은 바로 그 품이라는 무게에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상궁과 나인들을 거느렸던 그녀들이었습니다. 궁을 나선 뒤에도 최소한의 수행 인원과 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죠. 문제는 왕실의 지원이 언제나 넉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새로 즉위한 왕과의 혈연 관계가 멀거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수록 그녀들에게 할당된 경제적 자원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때 그녀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은 결국 친정의 경제력이었습니다. 든든한 가문에서 태어난 후궁들은 친정에서 보내주는 막대한 원조 덕분에 궁 밖에서도 왕실 시절 못지않은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별서를 짓고 향유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었죠. 그러나 집안이 몰락했거나 배경이 미약했던 후궁들에게 왕실 지급금이 끊긴다는 것은 곧 생존의 위협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고요한 은퇴였으나 어떤 이에게는 처절한 빈곤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제적 자립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들의 삶의 질은 철저하게 출신과 정치적 운명에 의해 갈라졌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시절에는 모두가 같은 비단 옷을 입었을지 모르나 홀로 서기가 시작된 그 차가운 현실 속에서 그녀들은 다시 한번 신분의 격차라는 가혹한 성적표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화려한 궁궐 담장 너머 홀로 남겨진 그녀들이 마주했던 것은 빛바른 영광이 아니라 매일을 버텨내야 하는 현실적인 무게였던 셈입니다.
죽음은 만인에게 평등한 안식이라 말하지만 조선의 궁궐 담장 안에서 살다간 여인들에게 죽음은 또 다른 차별의 시작이자 넘을 수 없는 마지막 문턱이었습니다. 평생을 왕의 그림자로 살았던 그녀들이 생을 마감하고 누운 자리는 죽어서도 지워지지 않는 서글픈 등급표와 같았습니다. 조선의 왕실 묘제는 차갑고도 엄격했습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이라 불리며 영원한 권위를 누렸지만 후궁들의 자리는 달랐습니다. 왕을 낳은 후궁만이 겨우 원이라는 이름을 허락받아 그 격을 높였을 뿐 대다수의 후궁은 그저 평범한 사대부와 다를 바 없는 묘라는 이름 아래 잠들어야 했습니다. 살아서는 구중궁궐의 귀한 몸이었으나 죽어서는 능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멀찍이 떨어져 주군을 바라봐야 했던 운명이었죠.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의 사후를 지켜주리가 누구냐는 문제였습니다. 자식을 둔 후궁은 그나마 형편이 나았습니다. 아들이나 손자가 대를 이어 제사를 받들며 어머니의 넋을 기렸으니까요. 하지만 품에 자식 하나 안아보지 못한 채 늙어간 후궁들에게 죽음은 곧 이침을 의미했습니다. 국가에서 봉사라 하여 제사를 맡아줄 후손을 지정해주거나 문중에서 관리하게 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왕조가 바뀌며 그 온기마저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남은 후궁들의 묘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고향 서삼릉의 한 구석, 좁은 땅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후궁들의 묘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무덤들을 한 곳으로 강제 이장하는 과정에서 그녀들은 죽어서도 자신만의 고요한 공간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왕의 여인이었으나 왕의 가족으로 온전히 대우받지 못했던 이들. 화려한 궁궐의 불빛 뒤에서 외로이 쓰러져간 그녀들에게 묘라는 한 글자와 한 그릇의 재물은 국가가 허락한 마지막이자 유일한 예우였습니다. 비바람에 깎여나간 낡은 묘비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죽음마저 등급으로 나누어야 했던 그 엄혹한 시대에 그녀들이 진정으로 바랐던 안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조선의 담장 너머 동시대의 다른 나라들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비극의 향기는 국경을 가리지 않았고 왕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는 이웃나라 여인들의 삶 또한 무참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먼저 대륙의 주인, 거대한 제국 중국을 보십시오. 그곳의 황궁은 화려한 만큼이나 서늘한 그림자를 품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초기까지만 해도 잔혹한 순장의 풍습이 남아 있었죠. 황제가 숨을 거두면 아이를 낳지 못한 후궁들은 산채로 무덤에 들어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죽어서도 황제의 영원한 시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 잔인한 충성은 여인들의 숨망울을 차가운 흙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설령 목숨을 구한다 해도 그 앞에는 냉궁이라 불리는 소리 없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황궁의 구석진 방, 빛조차 들지 않는 그곳에서 그녀들은 잊힌 존재가 되어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살아서 무덤에 갇힌 것과 다름없는 삶, 그것이 제국의 황제를 모셨던 여인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였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의 풍경은 조금 달랐지만 고독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천황이 세상을 떠나면 후궁들은 대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출가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거친 승복을 입은 채 평생 죽은 이를 위해 불공을 들이며 속세와의 인연을 끊어야 했지요. 때로는 가문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그것은 권력의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나 한 명의 평범한 여인으로 혹은 존재감 없는 그림자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봅니다. 우리 조선은 중국처럼 잔혹한 순장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일본처럼 일률적인 출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후궁들에게는 수절이라는 더 깊고 은밀한 굴레가 씌워졌습니다. 정업원에 머물며 소복을 입고 평생을 한숨으로 지새어야 했던 그녀들의 삶은 어쩌면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정신적 감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냉궁이 물리적인 고립이었다면 조선의 정업원은 도덕과 예법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거대한 마음의 벽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삼국, 제각기 방식은 달랐지만 왕의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그녀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자리는 결국 고립과 단절, 그리고 짙은 그리움뿐이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서 이름 없이 쓰러져간 여인들. 나라와 제도는 달랐지만 그녀들이 흘린 눈물의 무게만은 국경을 넘어 모두 같지 않았을까요? 역사라는 거대한 강물 아래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채 흘려보낸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불빛이 꺼지고 나면 그곳엔 과연 누가 남겨졌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왕의 승하와 함께 멈춰버린 후궁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자비문의 차가운 빗장을 걸어 잠근 채 평생을 고독과 싸워야 했고 또 누군가는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자르고 비구니가 되어 부처의 품에서 안식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후궁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것은 사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만들어낸 정교하고도 차가운 제도적 구속이었죠. 우리는 흔히 역사를 승자의 기록 혹은 왕과 영웅들의 서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주인공들의 그림자 속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의 파도에 휩쓸려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왕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고 뜨겁게 사랑하고 아파했던 평범한 인간이었으며 시대가 강요한 운명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역사의 증언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의 잊힌 이름을 다시 불러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역사의 빈칸으로 남겨졌던 그들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소외되었던 인간의 존엄을 되찾아주고 우리 역사를 더욱 입체적이고 온전하게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금박옷에 가려졌던 그들의 눈물과 한숨을 이제는 우리가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가슴 한구석을 아릿하게 만든 이름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의 그늘 속에 잠들어 있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세상 밖으로 다시 불러내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의 이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왕실의 은밀하고도 서글픈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숨결을 전해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전과 고증이었습니다.